조선일보가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89.77%라는 엄청난 지지율로 당선된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뽑힌 이재명 대선 후보. 일단 89.77이면 사실상 90%잖아요. 소위 5대명이 아니라 9대명 90% 넘는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반올림하면 당 결국은 이게 달성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뭐 88%나 90%나 큰 차이 없다고 본다고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예. 90%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88% 얻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압도적이란 말로도 좀 부족할 부족하죠. 정도로 예. 높은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한국 정치 또 예. 민주당에 과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 정말 민주당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예.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수락 연설이나 이걸 보면서 수락 연설 말씀하셨으니까 수락 연설 그 키워드 좀 띄워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세 보니까 국민이란 말을 빼고 세 보면 통합 14번 제일 많이 했고 희망 13번, 진짜 대한민국 10번, 민주주의 9번, 내란 8번, 성장 5번. 그러니까 통합과 희망 굉장히 이 소위 이재명이라는 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을 여러 가지 거부감이랄지 걱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씻어내고 상당히 나는 좌우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 다 손잡고 가겠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에 대한 반성문을 충분히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반성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놓쳤다. 저는 사실 24만 3천 표인가 그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 심상정 후보가 나왔는데 예. 심상정 후보가 2.6%인가 득표했을 거예요. 2.6%면 한 80만 표, 90만 표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는 사실 대부분 심상정 후보가 안 나왔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갈 표였는데 예. 그랬다면 이겼겠죠. 예. 그래서 그 반성문을 쓴 후에 계속 작업한 게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못 내게 예. 원내 교섭단체 10석으로 낮춰주겠다. 예. 뭐 아니면 15석으로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당들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조국혁신당은 후보 안 냈잖아요. 예. 지금 진보당은 김재현 후보가 정해지긴 했지만 그 포션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예. 김재현이란 사람이 갖는 게 심상정 후보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 그렇죠. 비중도 적고 예. 그래서 뭐 심상정 후보처럼 뭐 한 100만 표 가까운 표를 얻을 수 없을 없어 거라고 보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왼쪽에서 뛰는 플레이어는 없다라고 예. 볼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결국에 왼쪽에 있는 집토끼들 그들의 집토끼들은 나를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중도 진영으로 오는 거죠. 이번에 뭐 선대위원장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요. 뭐 영입한다는 예. 기사도 봤는데 예.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표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을 갖고 오겠다라는 공약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 그 민주당이 장악력이 강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 되던 시절에 78.04%,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나중에 대통령 되셨죠. 박근혜 후보도 83.97%였는데 야, 거기를 훌쩍 뛰어넘는 저 아예 그래픽이 떴으니까 좀 보시죠. 그러니까 89.77 대 6.87 대 3.36을 저렇게 비율에 맞춰서 그래프를 띄워놓으니까 저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문재인 후보가 57%밖에 못 얻었었네요. 당시 안희정, 이재명 두 그렇죠. 사람이 또 선전하면서 예.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는 뭐 이제 거의 뭐 대관식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견했던 시기였고 그런데도 83.97이었는데 야 그리고 2020년 22년에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는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와 붙고 해서 50.29였는데 지금 89.77 반올림 90%. 사실 그 김대중 시절에는 총재였잖아요. 당 총재. 그렇죠. 당 장악력 뭐
30년 그때 당시에 3, 40년 정치하면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예. 그때 90년대, 뭐 80년대 이런 때보다는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에 더 높은 득표율을 올리면서 본인의 예. 어떤 일극 체제를 완성시킨 게 저는 이게 예.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그 뭐죠? 호모지니어스인가요? 그러니까 단일 교배를 그렇죠. 단종 교배를 예.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자꾸만 본인들 그 확증 편향만 강해지고 예. 독선과 오만만 강해지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 지금 뭐 저 안에 그 일극 체제는 이미 저 숫자에서도 너무 확연하게 확인될 정도로 엄청난데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는 사상 최강의 후보다 이재명 후보 거대 후보 정말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사상 최강이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 예. 그리고 이재명 사상 최강 이재명 후보 앞에 놓여 있는 지뢰는 뭐가 있을까? 이걸 지금 저희 기사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가 종합하는 건 본 거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 네, 대법원. 비호감 네. 그리고 약간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포비아 이렇게 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법 리스크 대법의 신속한 저 상고심 진행도 이게 지금 양날의 칼로 분석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약간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의를 벌써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2번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선고기일 잡을 수 있고. 예. 저는 그게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기일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전원합의체 올린 것 자체가 저는 2심 판결을 조금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또 이거 뭐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고기가 가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파기환송. 파기 재판은 사실 너무 그 확률이 그동안 예. 대법원이 해왔던 그 관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파기 재판을 대법원이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대법원이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파기환송은 되게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예. 파기환송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하면 유죄 취지로 하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재판을 거쳐서 당선 무효 내지는 출마 자격 제한 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라고 네네. 대법원에서 일종의 그 대법원의 판단을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번 대선에 나오는 데는 또 지장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박지원 의원 등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일각에선 이게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등록 전 대선 전에 이게 사실은 이건 뭐 무죄가 맞습니다라고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판단을 할 것 같다 그런 관측도 있어요. 네. 뭐 기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촉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보도 많이 들으시고 지금 파기환송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희망 사항. 제외하고 네. 딱 느끼는 여러 가지 듣는 정보나 첩보나 촉을 종합하면 파기환송이냐 결국 무죄 확정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파기 재판은 좀 희박하니까 파기 재판은 희박하다. 어느 쪽이 더 높아 보이세요? 파기환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꾸 희망하신다는 네. 게 이게 그냥 무죄 확정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드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 파기환송 사실 파기환송만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선거법 이 사람 확실히 위반했고 네. 유죄다 이런 취지니까 파기가 되고 환송이 됐을 테니까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튼 2심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사법부에 있는 후배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한 명은 강력하게 1심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2명이 무죄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대등재판부였거든요. 예. 그 2명이 여튼 뭐 무죄를 강행해서 처리한 거라고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설도 있고요. 네. 제가 뭐 이건 자세히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세 분 다 네. 크게 이 결론에 반대하는 분이 없었다. 반대하는 판사가 저는 한 없었다는 분은 뭐 명식으로 반대를 했다고. 여튼 뭐 다양한 얘기들이 다양한 있으니까 얘기. 사법부에서 저는 제가 뭐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판결문을 좀 여러 번 네. 읽었는데 서울고등법원 6-2 형사부의 판결은 정말 읽어도 저는 이
전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거 외에도 사실은 재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5개의 재판. 이 사법 리스크가 어쨌든 국민들 뇌리에서는 계속 아니 대통령 됐는데 저 재판 어떻게 할 건데 재판 받고 있는 거 지금 혐의가 8개, 9개, 5개 재판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법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아예 대법원에서 이번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예. 이게 재판이 진행된다 안 진행된다. 그러니까 소는 안 하지만 추는 진행된다. 예, 예,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알 권리죠, 사실. 그 선택권을 대법원이 해도 네. 분명히 헌재로 가져갈 헌재로 거예요. 가져갈 건데 예, 예. 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예. 헌재까지 2명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한다. 그럼 40여 예. 재판관을 능가할 정도의 강력한 그렇죠. 지지 내지 강력한 그런 성향의 예. 네. 만약에 그럼 임명한다면 84조 그 물어보나 마나 또 위헌이 재판도 아니다. 정지된다라고 뭐 하겠죠.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대법원 사법 리스크보다도 오히려 비호감과 포비아. 이 포비아 있잖아요. 포비아. 예. 이재명은 안 되는데. 예. 야, 아무리 대한민국이 그 지금 탄핵에 따른 예.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재명은 안 되는데라는 포비아가 분명히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감으로 된다고 생각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 물어보면 아직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이 50%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조사 비슷한 것도 본 것 같고. 그렇죠.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 40% 초반 지지율 벽 물론 이걸 넘어서는 아까 같이 네. 리얼미터 ARS 리얼미터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과표집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여전히 우리 후보가 정해주고 보수 중도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51대 49 싸움으로 좁혀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약간의 그 이준석 변수가 있긴 한데 있죠.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 후보, 그러니까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집권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예. 본인이 와서 도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지금 않을 경우에는 뭐 독자 출마를 계속 고집하겠지만 본인이 끝까지 완주해도 어차피 이 구도가 큰 변화가 없다면 완주할 텐데 그렇죠. 본인이 완주하느냐 아니면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대선 판세가 바뀔 정도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와 이쪽 보수 후보가 지지율이 붙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 2017년에 어쨌든 뭐 단일 후보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후보들이 다 뛴 거잖아요. 안철수, 홍준표, 당시 유승민 후보까지 그렇죠. 예. 다 뛴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이준석 후보는. 이게 비호감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포비아가 뭐 종전의 앞뒷면 같은 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특히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의 권력, 의회 완전 장악한 사실상 189석의 권력, 그다음에 사법부 헌재까지도 한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는 권력. 정말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한 손에 양손에 쥐는 삶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공포 이것도 꽤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게 뭐 총칼로만 하는 독재가 아니라 연성 독재라고 해서 사실 뭐 우리 당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히틀러도 선거위에서 산출됐고 입법부가 수권 명령인가요? 그 행정부에 그렇죠. 다 모든 거를 위임해 갖고 나치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대 49의 싸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 구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 구도를 지금까지 못 만들었지만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해야죠. 우리가. 그 구도가 사실 선거는 그렇다더만요. 구도와 인물과 정책인데 가장 좋은 90%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인물을 못 이기고 아무리 좋은 인물도 구도를 못 이긴다. 결국은 구도가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도를 지금 양자 대결의 구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결국 여전히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과 포비아라는 3대 아킬레스건 3대 장벽을 이재명 후보가 진짜 끝까지 넘어서느냐 아니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할 때는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은 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야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한국 정치에는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36일 뭐 56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저는 뭐 하여튼 짧게 정치를 경험했지만 예. 우리 대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 아직도 윤석열 대결 구도가 있거든요. 아까 그 구도에서. 예. 근데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이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중도 보수 진영의 구도로 막 만들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 구도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윤희숙 여대원권장의 연설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부지불식간에 계속 멀리 이렇게 거리를 두는 쪽으로 조금 변침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윤희숙 원장이 그 정강정책 연설을 한 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과 내가 모두 이미 수차례 사과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공감한다.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문제는 좀 후보가 되면은 더 명확해지겠지만 계속 윤 전 대통령과 뭐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당 전체가 좀 네, 그런 당 판단을 하고 전체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89.77% 이재명 대표의 경선 최종 후보된 거에 대해서 추대식을 오늘 마음껏 즐겨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후보를 향한 심판의 시간 온다고 했는데 진짜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6월 3일이 심판의 시간이죠. 6월 3일 6월 3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우리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선거 끝난 다음에 항상 다음 날 그 헤드라인을 보면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늘 이렇게 절묘했었는데 절묘한 선택을 했거든요. 절묘한 선택을 하다 사실은 그게 코로나 기간에 치러진 그 총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 어디 한 구석이 조금 무너진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무슨 변수인지 모르겠는데. 절묘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균형감이란 게 있어요. 집단 지성으로서 발현되는 균형감. 예.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에 따른 균형과 견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포비아 이런 것들이 발현되면 결국에는 뭐 49대 51의 싸움으로 될 거고. 예. 그리고 역대 대선만 보더라도 진보 후보가 이길 때는 근소하게 이겼고요. 예. 중도 보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큰 차로 이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명박 후보. 네. 예. 그래서 그 이번에도 지금은 비록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판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조선일보 당선된 행정입법 무소불위 그 기사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저기도 나오는데 2028년 총선까지는 견제 세력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의회, 사법 다 쥐고 2028년까지 3년 동안 브레이크 없는 맞습니다. 정말 저게 제일 브레이크 없이 기름을 가득 두려운 실은 거예요. 예. 탱크로리가 질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걱정하는 바는 입법과 행정 권력을 독점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5년 동안 정말 그 걱정되는 바는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그냥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개헌 관련해서 뭐 얘기 여러 개 하는데 그런 건 지금 입 바르는 소리고 선거 관련해서도 사전 투표를 지금 뭐 이틀 하잖아요. 하루 더 늘려서 금토일 3일 하자. 그것도 그렇게 법 만들면 되겠네요.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본인에게 그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런 것도 가능하네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마 지금 한 명 그 표의 등가성 때문에 1대 2까지가 보장돼 있거든요. 13만 5천 명 대 27만 명이에요. 제일 많은 지역구는 27만 명이고 제일 적은 지역구는 13만 5천 명인데 이것도 헌법 소원 다시 해갖고 이거 너무 차이가 많다. 1대 2가 아니라 1대 1.5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5만 명 대 뭐 25만 명 수준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영남에서의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수도권의 의석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선거법 과거에 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깼잖아요. 다 깼죠. 2019년에. 뭐 제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 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네. 정말 기름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의 질주의 실현 가능성 우려 그것도 결국은 그게 다시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 비호감, 사법 리스크 이런 게 결국은 사상 최강이라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마지막까지 지뢰가 될 네.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그 지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설치하고 뭐 얼마큼 국민들에게 그걸 잘 호소하느냐에서 승부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네. 이게 참 쉬운 선거는 아닐 거라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관점에서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